여러분들이 혹시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할 경우, 또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철학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한다면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야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미 철학적인 사유의 길을 앞서간 선철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삼아야 철학 세계를 그만큼 더 깊이 있게 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룩된 학문적 성취를 기본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제대로 첨단 물리학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연구해낸 것을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전부 다시 생각해내서 순전히 혼자 힘으로 물리학 연구의 일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학문의 역사가 축적해놓은 성과에 대한 일정한 지식의 바탕이 없이는 아무리 독창적인 생각을 해내려 애써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설령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수준의 생각이냐는 평가를 떠나 남이 한 적이 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고 칭송해 주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동서양 공이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려 들면 선철들의 사상에 관한 공부의 과정이 길다는 이야기죠. 더 간단히 말하면 섭렵해야 할 읽을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묵직한 읽을 거리 하나로 서양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플라톤의 국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하나의 큰 산맥에 비유하자면 서양의 경우는 그 큰 산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곳이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 큰 산줄기의 흐름을 타고 후대로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여러 산봉우리들이 솟아올라 산맥의 유장한 형사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맥 위에 대소산봉우리가 철학 역사의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들을 내놓은 철학자들에 해당하겠죠. 거기에서 플라톤은 산줄기가 발원한 곳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큰 봉우리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의 앞에도 몇 개의 봉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봉우리들은 일단 플라톤을 향해 모입니다. 그 산맥을 등정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서양 철학사의 산맥을 발원 지점에서부터 그 흐름을 따라 한번 쭉 따라가 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일단 플라톤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 이후 여러 봉우리도 대부분이 플라톤에서 비롯한 그 산줄기 위에 있거나 거기에서 가지를 쳐나온 지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라는 전체 흐름의 형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플라톤이라는 봉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또 다른 비유로 바둑의 예를 들겠습니다. 바둑판 위의 판도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기본 문제의 유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이 포석이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플라톤은 말하자면 철학적인 문제를 다룰 포석과 정석의 기본 체계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이 바둑다운 게임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을 거쳐야 철학이 어떤 성격의 학문인지 확실히 알고 제대로 된 철학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플라톤의 철학사적 위치가 그처럼 결정적인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플라톤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플라톤이 철학이란 바둑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가 두는 수마다 다 최상의 수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에 있어서 플라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큰 틀에서도 그가 게임을 풀어가는 전략 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철학적 사색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확실하게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까지 따라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오늘날 서양 철학의 판도를 보면 순수한 플라톤주의자는 거의 희귀종에 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플라톤주의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스의 책을 읽기만 하면 적색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소설을 재밌게 읽는 것이 곧 친일은 아니죠. 플라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플라톤의 진가는 그를 공부한다는 자세로 소위 비판적인 독해의 대상으로 삼을 때 더 확실하게 감식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독해를 거쳐 여러분들 자신이 플라톤 신봉자가 되거나 또는 아예 반플라톤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 플라톤에게서 철학의 길로 안내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국가의 비판적 독해를 위해서는 일단 플라톤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국가는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특유한 사정을 배경으로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에 아테네의 한 명문 귀족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348년 아테네에서 80세로 세상을 뜹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이지요. 그가 산 시대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발전이 그 정점에 이른 때입니다. 소위 고전시대라고 불리는 때가 그때입니다. 고전시대는 아테네가 앞장서서 동방의 대제국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기원전 479년 이후에서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까지 약 1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대 그리스인들이 학문,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문화적 성취가 후대 서구 문명권에서 이루어진 문화활동의 최초 전범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잉태되었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에 그런 문화의 전성기라면 태평성대였을 것 같지만 사실 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노골적인 패권주의 정책으로 그리스의 내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에는 드디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그리스 전역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그 뒤 404년 아테네가 패배할 때까지 약 30년간을 계속되었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그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뒤에 태어나 전쟁 중에 성장기를 보냅니다. 전쟁에 패배한 아테네는 자칫 아주 멸망해버릴 뻔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배려로 겨우 멸문지화를 면합니다. 그러나 전후의 정치 상황은 안팎으로도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플라톤은 성인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플라톤과 같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이 있다면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러나 정치가 아닌 철학의 길로 들어설 작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스승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서기전 399년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전 그리스에서 가장 정의로운 현자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정권에 의해 불의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처형되면서 현실 정치로부터는 거리를 취할 마음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면 아마 80까지 장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그만큼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상황이 어수선한 중에도 아테네의 문화 활동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철학의 길로 들어선 플라톤도 생산적인 학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아라는 일종의 대학까지 설립해서 말년까지 그곳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정치 고문으로 초빙되어 시실리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현실 정치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실리에서 돌아온 뒤 플라톤은 아테네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학문 활동에 전념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외적으로는 비교적 평탄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플라톤은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으로 전승된 작품은 그중엔 위작도 있지만은 한 30편이 넘습니다. 그의 저술은 주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친지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화편이라고 불립니다. 국가도 그런 형식의 대화편입니다. 저술 시기는 대략 기원전 380년에서부터 37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플라톤 연구가들은 보통 플라톤 저술을 시기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분류합니다. 애당초 소크라테스의 복권을 목적으로 저술하기 시작한 플라톤 초기 작품에서는 비교적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를 내용으로 하지만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가능한 한 충실하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중기 작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자신의 철학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끔 바뀝니다. 초기에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면 중기에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대변자가 된 것이죠. 후기는 중기에 선보인 여러 이론적인 문제가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등장은 해도 그의 존재감은 상당히 엷어지고 맙니다. 국가는 전형적인 중기 작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하는 말은 전부 플라톤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또 하나 언급해 둘 것은 국가가 플라톤으로서는 최초의 대형 기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는 대작이라 할 만한 것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총 10권의 분량에 이릅니다. 그만한 분량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10년쯤 걸렸던 것입니다. 논의 내용도 정치철학, 윤리학, 존재론, 인식론, 영혼론, 교육론, 예술론 등 아주 광범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주제가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가히 교향곡이라 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 교향곡의 대주제는 국가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부터 정의에 관하여라는 부제목도 아울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과 부제목이 서로 배척적이라 할 만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사회윤리적인 규범으로서 국가사회를 논할 경우에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이 그려 보이는 국가는 무엇보다도
정의가 실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화편 국가에서 정의와 국가의 문제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화편 국가에서 논의가 정의를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인의 윤리적인 덕목으로 간주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대주제는 정치 철학보다는 윤리학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연구가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견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질적으로는 개인 윤리에 관한 것보다는 국가에 관한 논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 관한 이야기는 명백하게 개인적인 윤리 덕목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논의의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구성상으로는 그러니까 정의가 으뜸 주제고 국가가 딸림 주제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정의에 강조점을 두고 대화편 국가를 소개하겠지만 국가와 관련된 정치 철학적 측면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편 국가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어보면서 접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위한 보조적인 정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편 국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중의 상황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정의에 관한 대화에 끼게 된 사정을 보고합니다. 그는 그 보고 전날 아테네의 중심부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항인 피레우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업가인 케팔로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레우스는 지금도 아테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피레우스라는 이름 그대로 항구 지대가 있습니다. 피레우스는 항구 지역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분위기가 개방적인 곳으로 전통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케팔로스도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영주권만 가지고 그곳에 정착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를 방문한 때가 중요한데요. 작품 내에서는 그때가 기원전 411년쯤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는 404년보다 7년 전입니다. 플라톤은 당시의 독자들이 종전을 맞은 후 케팔로스 집에 있었던 정의에 관한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겪게 될 운명을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게끔 국가의 도입부를 꾸몄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테네의 전쟁 수행 체제에는 일사불란하고는 거리가 먼 정쟁으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종전 후에도 그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당장은 승전국인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는 귀족주의자들 중에서 과격파가 소위 30인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그때 케팔로스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집안의 재산은 전부 몰수됩니다. 케팔로스의 후계자인 장남 폴레마르코스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 뒤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정 체제가 되는데 그러고 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소크라테스가 처형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국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정의롭지 않게 변을 겪게 된 두 사람이 정의에 관해 열심히 토론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심경이 꽤 착잡했겠죠.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계기는 일단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페레우스의 축제 구경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케팔로스의 집에 들려 그런 경우 보통 사람이 의뢰하듯이 이미 연로한 주인장에게 문안 인사 겸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노경을 보내는 소회를 묻습니다. 케팔로스는 사업에 성공하여 부를 축적한 덕택의 남을 속이거나 진빚을 갚지도 않는 등의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는 그런 요지의 소회를 들려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평소 버릇대로 슬그머니 질문 공세를 시작합니다. 노인장의 말은 진빚을 다 갚는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단적으로 정의의 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입니다. 더 이상 그런 종류의 토론을 할 나이가 아닌 케팔로스는 답을 하지 않고 아들 폴레마르코스에게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 역할을 물려주고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긴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폴레마르코스는 이런저런 시도 끝에 결론적으로 친구에게는 이로운 것을, 적에게는 해가 되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의라고 믿고 친구에게는 해를, 적에게는 이득을 주는 짓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의가 윤리적인 덕으로서 정말 좋은 것이라면 적이라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적극적인 규정으로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니다. 이 반론은 정의는 안갚음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좀 더 따져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 부자가 피력한 정의에 대한 견해는 보통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를 물리듯 깊은 반성적 사고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존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수능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정의관을 논파하는 것은 당대의 논객인 소크라테스에게는 식은 죽 먹는 것이겠죠. 그런데 플라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논박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적과 친구를 제대로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 한마디가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그 대화에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두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형제이기도 한 이 두 사람은 훗날 30인 공포 정치에 동조하게 될 귀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폴레마르코스와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같이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그 집안을 결단내는 불의 세력에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케팔로스 부자는 외국인 거주민으로서 아테네 정치의 중립을 지킬 위치에 있었고 또 성품상 마구 적을 만들어낼 만큼 미운 짓을 일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적과 친구의 구별을 전제하는 기존의 정의관도 사실은 절실하게 느낄 만한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읊을 것뿐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처하게 될 현실의 끔찍한 무게를 전혀 예상도 못하는 안일한 견해를 그냥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 안일함을 질타라도 하듯이 갑자기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을 가로챕니다. 그는 아테네에서는 그런대로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명사입니다. 그는 적이고 친구고 구별할 것도 없이 사람은 혼자 늑대와 같이 만인을 상대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라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정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센 자의 이득일 뿐입니다. 보통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통치권을 차지한 강자가 만드는 거고, 그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끔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법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강자인 지배자의 이득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케팔로스 집안의 운명을 미리 알 리는 없겠죠. 그러나 마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처럼 이번에는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한 셈입니다. 현실에 대해 이처럼 냉소적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반론을 제시해서 일단 겉으로는 그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진정 설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점을 소크라테스도 잘 알고 정의를 밝히는 과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체의 도입부, 즉 대화편 국가의 1권이 끝납니다. 2권서부터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는데, 새로운 접근을 위한 첫 스텝은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밟습니다. 그는 트라시마코스를 제대로 설득해서 정말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정의가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납득시켜야 할 점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것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그 자체로는 좋을 것이 없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로도 좋고 수단으로서도 좋은 것이 있다는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해내야 할 일은 정의가 자체적으로 좋거나 자체적으로도 좋고 수단으로서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트라시마코스도 승복할 것은 틀림없겠죠. 그런데 글라우콘은 정의는 아무래도 수단적인 가치만 지닌 좋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의 견해는 트라시마코스의 견해를 좀 더 세련되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트라시마코스를 따라 사람들이 본시 혼자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을 상대로 늑대처럼 싸우는 것이 자연적인 상태라고 해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 상태를 벗어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싸움이 누구에게나 너무 피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기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겨서 차지한 것을 계속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차지하거나 잃거나 하는 식으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나눠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기로 상호 협약을 맺기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협약이 맺어지면 그것을 깨트릴 때는 다수의 힘으로 다시는 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엄한 징벌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글라우콘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강자가 취하는 이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대다수가 지키기로 협약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글라우콘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계약론적 정의관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아주 단단합니다. 정의에 관한 계약론적 해석은 플라톤 이래 계속 여러 방면에서 이론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논의의 장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정의는 글라우콘의 좋음에 관한 분류에 따르면 오직 수단적인 가치만 있는 좋은 것에 불과합니다. 최선을 얻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에 만족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선택한 것이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큰 변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억지로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라도 만일 그 쓴 약을 먹지 않고도 최대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란 진정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힘이 강해서 지배권을 쟁취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인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의란 쓴 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이나 지식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좋은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 또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소크라테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상대방의 견해를 논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의의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 보여줌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에서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쓴 약과 같이 좋은 것인지 자연스럽게 그 사정이 드러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개인보다는 정의가 완벽히 실현된 나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글을 읽는 상황을 비유로 끌어들여서 개인의 차원에서 실현된 정의는 작은 글씨로 쓴 것이어서 알아보기 힘들지만 나라의 차원에서 실현된 정의는 큰 글씨로 쓴 것이어서 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화편 국가의 10권에서 마무리되기 전인 9권까지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의 국가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의 생성 과정에 대한 기술로 시작됩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애당초 생산 협업 체제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한 개인 단위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저 혼자 자급자족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분업을 하고 생필품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 다른 어떤 사람은 집만 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옷만 만들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장에서 생산물 교환을 주선하는 일을 하는 식으로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해낸 결과물이 양과 질은 그런 분업을 모르는 체제가 내놓는 결과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지닌 존재이니 당연히 그런 체제를 이루고 살겠죠. 국가의 생성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트라슈마코스나 글라우콘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둘은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판을 벌리는 것을 자연 상태로 봅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홀로 살기 힘든 부족한 존재들이 서로 도와 부족함을 메우면서 좀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차가 납니다. 보통 스스로 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좀 어둡게 채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또 다른 괜찮은 면도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도착점이 어떨 것인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는 법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성급한 감이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각자가 할 일을 서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정의의 개념에 귀착될 것입니다. 정의에도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많은 서양 근세 이후에는 정의의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대체로 재화의 분배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이 정의 개념의 핵심적인 것처럼 중시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규모가 커가는 서구의 경제 활동과 시장 역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은 나아가 분배 정의에 관한 이론이 대체로 계약론적 정의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화를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경제적 행위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인간들 사이의 경쟁 또는 투쟁을 자연 상태로 보는 이론이 그런 계약론적 정의관의 배경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시장은 그런 경쟁과 투쟁이 룰에 의해 조정되는 경제활동의 장입니다. 서양 근세 이래의 정의에 관한 논의 패러다임에서와는 달리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공동선에 관한 관점을 고려한 정의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인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독자들에게 그와 같이 새로운 파라다임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서양 근세 사상가를 연상시키는 트라시마코스나 글라우콘과는 달리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점은 최근 정의에 관한 판세를 염두에 두면 새삼 흥미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화편 국가의 논의가 곧 현대의 논의를 그대로 선구하고 있다거나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행에서 현대의 논의 진행 패턴과 유사한 진행 패턴이 과거에도 발견되는 수는 가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화편 국가에서 그려진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현대인의 구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 운운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협업체제로 출발한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된 훌륭한 국가로 커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최종적인 단계에서 성립하고 완성된 국가체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려 보여줄 완성된 국가를 칼리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하자면 아름다운 시가 되겠는데, 오늘날의 독자가 그 국가를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그 국가의 1차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생성 단계에서 확립된 협업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대한 엄격하게 확립되어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의 종류는 꽤 많겠지만 칼리폴리스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세 범주로 나뉩니다. 즉, 국가를 통치하는 일,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를 수호하는 일, 그리고 먹고 살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 일은 엄격하게 상호 구분된 계급에게 맡겨집니다. 칼리폴리스의 국민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세 계급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에 주어진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생산자나 군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넘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급 간의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계급적 신분이 봉건 사회에서처럼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급에 소속되는가는 전적으로
국민 모두가 받는 교육과정 중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계급에 속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통치자나 군인 계급에 소속될 수 있고, 거꾸로 생산자 계급에서 태어난 자식이 군인이나 통치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남녀 구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나 통치자가 되는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열려있는 길입니다. 플라톤은 칼리폴리스의 국채를 규정하는 헌법이나 기타 법제도에 관한 논의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법조문 같은 것이 아니라 통치자 계급을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받을 기회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성별, 출신 계급, 그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초등교육의 단계에서는 주로 음악과 체육을 배웁니다. 교육 목표는 1차적으로 인성함양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지식교육, 특히 수학교육이 교과과정에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질이 있는 어린이들이 선발되어 계속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일찌감치 생산자 계급에 편입이 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동시에 지식교육도 강화됩니다. 특기할 것은 수학교육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기간이 총 10년이나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통치자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되지 못한 학생은 군인 계급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선발되었다고 해서 곧 통치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된 자들도 군인 계급에 소속되는 동료들과 같이 계속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코스로 변중술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변중술이란 요즘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이론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중술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플라톤의 저 유명한 형상, 이데아, 특히 형상 중의 형상이라는, 이데아 중의 이데아라는 선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실습을 다 마치고 나서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통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통치자가 꼭 직업군인과 같은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대목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상국가라면 우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평화부터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해야 하는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이상국가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플라톤이 천하를 통일한 세계국가의 그림을 그려 보이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편 국가를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정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규모의 나라를 구상해보려 했지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 유토피아를 상상해보려 한 것은 아닙니다. 칼리폴리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익숙했던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정도의 규모인 다른 여러 도시국가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군대가 없는 나라를 구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나라를 지킬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역할을 다른 어떤 직종의 역할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군인들이 나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통치자의 지휘를 받아가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 계급의 명칭으로 군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력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통치자 계급과 조력자 계급을 함께 묶어 수호자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나라를 수호하는 최종 책임자인 통치자의 조수 역할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명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칼리폴리스는 병영국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군인의 도움을 받아 군인 출신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호자 집단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더 당혹스러운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리폴리스에서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바로 수호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꼽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체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만의 가정이 없습니다. 처자식도 모두 공유해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공동으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생활과 다를 것이 없지요. 수호자 집단은 명예와 권력을 갖지만 그 대신 세속적인 행복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자식 다 거느리고 부를 누리는 세속적인 행복은 생산자 계급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물론 부를 누린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부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부는 사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계급에 속한다고 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욕심을 마냥 채우려 들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라도 쌓을 수 있는 계급은 생산자 계급뿐입니다. 우리들은 나라 살림을 맡는 권력자들이 절대로 사리사욕을 채우러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리폴리스는 우리 그런 바람을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통치자가 철인이 되거나 철인이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철인이란 방금 이야기한 칼리폴리스의 통치자 교육 과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해서 선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현자입니다. 무엇이 진정 좋은지 확실히 아는 현자라면 나라 전체를 위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정치는 칼리폴리스의 교육을 통해서나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폴리스는 철인 정치를 통해서나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정치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완전히 실현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은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대화편 국가에서 그린 그림이 그 세부까지 실현 가능한 국가의 청사진은 아닙니다. 그림 그대로 실현되지 않아도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결단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칼리폴리스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본래의 맥락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칼리폴리스가 가능한지 여부는 더 따지지 말고 거기에서 실현된 정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를 맡고 있고 가장 용기 있는 집단이 그 통치의 조력자 노릇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산 업무에 종사하며 서로 일을 넘보지 않고 자기 일만 충실히 합니다. 다른 계급이 추구하는 좋은 것을 탐내는 욕심을 절제하는 미덕도 갖추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부를 탐하지 않고 조력자가 정권을 탐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도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중 잘 산다고 뻐기지도 않습니다. 모두 통치자의 지혜로운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민주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보여주고 싶어한 정의가 실현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따르면 공동체의 차원에서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수행하면서 다 같이 이룬 조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큰 글씨로 쓴 정의의 내용이라면 개인의 차원에서의 정의는 그것을 좀 축소해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가에 세 계급이 있듯이 개인에게도 그 영혼에는 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치자 계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기계를 특징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력자 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성이 결정한 일을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라의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생산자 계급이 하는 일, 즉 신체에 관련된 그중 생물학적 차원의 일을 처리해 줍니다. 이 세 부분이 각기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곧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현된 정의입니다. 정의는 영혼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도 신체의 각 부위가 제 기능을 잘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덕을 갖추지 못한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영혼에게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덕을 갖추고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정의로운 사람이 곧 정의로운 사람이며 정의로운 사람이 좋은 일만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정의란 글라우콘이 구분한 좋은 것의 세 종류 중 가장 바람직한 종류에 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그저 수단적인 가치만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도 좋고 또 좋은 것을 얻는 데 수단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든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정의로운 사람이 불행을 겪는 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도 불의 사고를 당할 수 있듯이 영혼이 정의로워도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듯이 정의를 버리고 영혼이 병든 상태인 불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화편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들려준 이 긴 이야기의 귀착점에 대해 대화 상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더 이상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화편 국가의 마지막 권인 10권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사후 세계의 영혼이 겪는 일을 신화 형식으로 이야기하게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그 신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플라톤은 정의로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지복의 상태에 관한 자신의 관심을 끝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 대화편 국가에 대한 소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윤리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는 제 소개가 좀 부족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물론 플라톤의 정치 사상의 중요한 면모를 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의 정치 사상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편 국가만이 아니라 적어도 후기 작품 중 가장 완숙한 단계에서 완성한 법률이라는 국가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작품까지 읽어야 플라톤의 정치 사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만 읽고 플라톤 정치사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반면 개인 윤리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편 국가가 플라톤의 전부를 다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플라톤의 결론이라 할 만한 요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어떤 소개도 고전 작품을 직접 읽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대화편 국가를 읽고 제 소개의 미흡한 점을 스스로 찾아내 보완하면서 국가의 이해를 깊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